어머니는 집 지키셔야죠. 며느리가 명품 선글라스를 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긴 많이 걸어 해서 노인네들은 민폐예요. 그리고 우리 루이는 누가 봐요. 파시터 비용이 하루에 얼만지 아세요?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팀장, 김준호 부부 예약건 찾아봐. 취소는 말고 등급 변경해. 최저가 덤핑 투어로.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40년을 살다가 3년 전에 서울 송파구 잠실로 올라온 70살 윤명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기가 막히고도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 전 30살 때 남편과 함께 남대문 시장 좌판에서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하루 종일 팔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를 낳고 키우면서도 저희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장으로 나가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그런 저희 부부의 모습만 보고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시장에서 물건 팔고 허리 굽혀 인사하는 모습만 20년 동안 보며 큰 거죠. 준호는 시장통 생활이 지겨웠나 봅니다. 중학교 때부터 엄마나 서울 대학 가고 싶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 다닐 수 있도록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준호는 공부를 잘했고 20살이 되던 해에 서울에 있는 대학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아들이 제주도를 떠나 서울로 올라간 그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부부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 꿈을 펼칠 때가 왔으니까요. 아들 준호가 서울로 떠난 직후 저희 부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며 조금씩 모아둔 돈과 중국 보따리 무역으로 벌어둔 것들을 모두 합쳐서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거죠. 바로 중국 전문 여행사를 차리기로 한 겁니다. 남편과 저는 밤낮 없이 사업 계획서를 들여다보고 은행과 투자자들을 만나며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대륙 투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장가계, 구체구, 황산 등 중국 명산 전문 여행사였죠. 중국어를 할 줄 알았던 저는 직접 현지 호텔과 계약을 맺고 가이드를 교육했습니다. 곧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따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저는 아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부모 재산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10년 후 저희는 부산에 2호점을 오픈했고 5년 후에는 제주도에도 지사를 냈습니다. 연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희는 경영 전문가들에게 실무를 맡기고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다 5년 전 제 인생에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가 한순간에 떠나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제주도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집은 너무나 텅 비어 있었고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서울에서 대륙 투어 전략 기획팀장으로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준호는 자기가 엄마 회사에서 일하는 줄 모릅니다. 저는 비서실장 박 팀장을 통해 아들을 평사원부터 시작하게 했고 준호는 자기 실력으로 승진한 줄 알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살 게 아니라 서울로 올라가서 아들 곁에서 지내면 어떨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짝을 만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3년 전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서울로 올라가서 너희 집에서 좀 지내도 될까? 3년 전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를 챙겨서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물론 시장통 할머니 차림으로요. 낡은 몸빼 바지에 꽃무늬 상에 고무신까지 완벽한 변장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수진이 나왔습니다. 32살 전직 승무원 출신의 지금은 뷰티 인플루언서를 자처하는 여자였습니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처음 느낀 이상한 기운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안내한 제 방은 창고를 개조한 좁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다른 방들은 넓고 햇빛이 잘 드는데 제 방만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에 얹혀 사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시어머니 왜 갑자기 오신 거예요? 저는 싫다고 했잖아요. 아들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외로우셔서 그래. 좀 이해해줘. 휴, 정말. 시장에서 나물 팔다 오신 시어머니랑 같이 살려니 답답해 죽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들어버린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타서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 수진아. 커피 좀 마시려고. 며느리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커피 머신 비싼 거예요. 함부로 만지면 고장나요. 아, 그래. 미안하다. 물은 정수기에서 받아 드세요. 근데 어머니 너무 일찍 일어나시면 저 잠 깨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며느리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참자, 명자야. 첫날부터 기분 상하면 안 돼.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고, 제가 TV를 보면 채널을 바꾸고, 제가 말을 걸면 대답을 짧게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명품 쇼핑백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시장에서 장사하셨잖아요? 응, 그랬지. 그럼 집안일도 잘하시겠네요?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청소는 뭐 할 줄은 알지.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어머니, 집 좀 치워주실 수 있으세요? 화장실도 청소하고 거실도 쓸고 닦고요. 시장에서 일하셨으니까 이 정도 집은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저는 천천히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시장에서 물건 팔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 일이었고 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니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 하셨어요? 확인 좀 해볼게요. 며느리가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변기 밑에 물때 남았잖아요. 다시 해주세요. 역시 시장 좌판 출신이라 이런 섬세한 건 잘 모르시나 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 밑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편,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의 인플루언서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는 방에 있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았지만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요? 시장에서 평생 나물이나 팔다 오셨어요. 친구들이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시장 좌판? 네. 그것도 평생 장사만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집 청소 맡기니까 딱 좋아요. 청소부 출신이라 집안일은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화장실 변기 뚜껑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란 말이야?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박 팀장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끊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참자.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 제 통장에는 수백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10채를 사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가난한 시장통 할머니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왔다가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수진이 준호에게 묻는 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자기네 회사 회장님은 얼굴도 안 비춘다며? 혹시 돌아가신 거 아냐? 우리 시어머니랑 비교되게 멋있는 분일 텐데. 저는 어둠 속에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궁금해하고 동경하는 그 회장이 바로 이 몸빼 바지 입은 시어머니라는 것을 너는 상상도 못하겠지요. 저는 남편 사진이 놓인 선반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여보, 두고 봐요. 언젠가 저 며느리한테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참는 게 아니라 당하고 있는 거라는 걸. 언젠가는 이 연극의 막을 내릴 때가 올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를 가정부 취급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며느리의 명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해 주세요. 어머니, 빨래 안 하셨네요. 어머니, 화장실 청소는 하셨어요?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일만 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전략기획팀장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바쁜지 아들은 집에서 저와 대화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요즘 현장이 너무 바빠서. 괜찮아, 준호야. 엄마 알아. 아들은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만큼은 다정한 아내를 연기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오빠, 우리 결혼 3주년이잖아. 어디 갈까?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바다? 바다 좋지. 해외보다는 국내가 낫지 않아? 그럼 제주도는 어때? 제주도라는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주도 말고 중국 장가게는 어때? 오빠네 회사에서 장가게 패키지 할인해 준다며? 장가게. 제가 직접 개발한 상품이었습니다. 천문산 유리잔도와 장가게 대역곡을 돌아보는 최고급 코스였죠. 1인당 3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패키지였습니다. 그거 비싸지 않아? 할인받아도 1인당 200만 원은 넘을 텐데. 오빠, 우리 1년에 한 번 여행인데 좀 비싸도 가자. 제발. 내 인스타 팔로워들이 장가게 사진 기대한단 말이야. 알았어, 알았어. 예약해 볼게. 며느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장가게라. 저도 사업차 수십 번은 갔지만 관광객으로 편하게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구나. 며칠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너희 장가게 간다며? 네, 엄마. 수진이가 가고 싶어 해서요.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장가게는 한번 가보고 싶구나. 내 친구들도 다 가봤다던데. 칠순인데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가봐야 하지 않겠니?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정색을 했습니다. 어머니, 거긴 2만 보 이상 걸어야 해요. 관절도 안 좋으신데 가서 민폐 끼치시게요?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래도 칠순인데.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칠순 잔치는 갈비탕 집에서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값은요? 땅 파서 나와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갈비탕 집에서의 칠순 잔치라니. 10,000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이 제 칠순 잔치의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며느리가 배부르다며 반도 안 먹고 남겼죠. 며느리가 갑자기 거실 한쪽에서 자고 있던 반려견 루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하얀 털의 말티즈였습니다. 우리가 가면 루이는 어떡해요? 펫시터 비용 하루 10만 원 아깝잖아요. 어머니가 집 지키면서 얘 밥이나 챙겨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엄마한테 말이 너무 심하잖아.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마마보이야? 3주년 여행에 시어머니 끼고 가는 부부가 어디 있어? 끔찍해.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입안에서 밥알이 모래처럼 껄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제 방으로 몰래 찾아왔습니다. 미안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준호야. 너희끼리 다녀와라. 엄마는 집에서 루이랑 있을게.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행 전날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 캐리어를 펼쳐놓고 짐을 쌌습니다. 명품 옷과 가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사온 꽃무늬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수진아, 이거 여행 선물이야. 바람 불면 목에 두르면 따뜻할 거야. 며느리가 스카프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걸레를 집듯이요.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시장에서요? 응. 5,000원 주고 샀어. 며느리가 픽 웃었습니다. 어우, 촌스러워. 걸레로도 못 쓰겠네. 며느리는 스카프를 쓰레기통 옆에 툭 던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 떼놓고 가야지. 냄새나서 같이 다니면 내 인스타 피드 망가져. 집 지키는 게 신세지 뭐. 깔깔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침대맡에 놓인 남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소. 이번에 아주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 놓으리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박 팀장 번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 팀장, 지금 공항 가는 김준호 부부 예약건 확인해. 잠시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내일 출발 장가계 프리미엄 패키지 2인입니다. 그거 등급 변경해. 취소는 너무 싱겁고 현지 도착하면 알게 해. 등급을 어떻게 변경할까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저가 덤핑 투어로. 숙소는 쥐 나올 것 같은 민박, 식사는 현지인 저가 단체식, 쇼핑센터 5군데 뺑뺑이 필수 포함. 컴플레인 들어오면 현지 사정이라고 둘러대. 전화기 너머로 박 팀장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 하던 장가게. 이번에 제대로 즐겨보거라. 내가 특별히 준비한 코스니까. 저는 남편 사진을 다시 세워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지켜봐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드디어 복수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 며느리는 풀메이크업에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현관에 섰습니다. 캐리어 2개가 거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루이 밥 시간 절대 늦으면 안 돼요. 아침 8시, 저녁 6시. 유기농 간식은 냉장고에 있고요. 클래식 음악도 틀어주세요. 루이가 그래야 잠을 잘 자거든요. 며느리는 냉장고에 붙여놓은 루이 상전 모시기 수칙을 가리켰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식 종류부터 산책 시간, 심지어 틀어줘야 할 음악 목록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지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희 3박 4일 다녀올게요. 불편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괜찮다, 준호야. 잘 다녀와.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3일 동안 집 잘 지켜주세요. 청소도 꼼꼼히 해놓으시고요. 쿵.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가서 아들 부부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자마자 저는 몸빼 바지를 벗어 던졌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여권과 블랙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제 캐시미어 코트와 진주 목걸이,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30분 후 거울 속에는 시장통 할머니가 아닌 대륙 투어 회장 윤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고급스러운 정장, 반짝이는 보석들. 완벽했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다.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야. 저는 박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바로 리무진 보내. 김포 비즈니스 센터로. 루이 밥그릇에 사료를 산더미처럼 부어놓았습니다. 패시터가 오후에 올 테니 괜찮을 것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토록 기대하던 장가게 여행. 평생 잊지 못할 거다. 단지 밖 대로변에 검은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리무진에 올라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부부의 예약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등급이 프리미엄에서 최저가 덤핑 투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무시하던 시장통 시어머니가 사실은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이란다. 곧 알게 될 거야. 김포공항에 도착하니 전용 라운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이코노미 체크인 카운터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마 며느리도 저 줄에 서 있겠죠. 저는 태블릿으로 장가게 지사장에게 화상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 지사장, 오늘 특별히 교육해야 할 손님 2명이 갑니다. 김준호, 최수진. 내 아들과 며느리예요. 네, 회장님. 어떻게 모실까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봐주지 말고 매뉴얼대로 해. 아니, 그보다 더 독하게 굴려. 내 며느리가 사람 대접받는 게 뭔지 배워야 하거든.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전용기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곧 저도 장가게로 날아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으며요. 제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장사 황화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전용기에서 내리자마자 VIP 전용 통로로 안내받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현지 직원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차량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니 검은색 벤츠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니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차창 밖으로 낯익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가이드를 따라 허겁지겁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어깨에는 명품 가방을 맨 채로요. 아들 준호가 뒤에서 캐리어 2개를 힘겹게 끌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버스 출발합니다. 가이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차창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이미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진아, 이제 시작이야. 제가 묵을 곳은 장가게 최고급 리조트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스위트룸으로 올라가니 통유리 창 너머로 천문산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구름이 산허리를 감싸고 있는 풍경이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켰습니다. 박 팀장이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보고가 화면에 떴습니다. 회장님, 김준호 부부 현재 위치 전송합니다. 숙소 도착 예정 시간 저녁 7시입니다. 저는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묵을 숙소는 시내에서 1시간 반이나 떨어진 외곽의 민박집이었습니다. 별점 2개짜리 리뷰에는 벌레가 나온다는 글이 수두룩한 곳이었죠.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저녁 6시, 저는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전복 스테이크와 트러플 리조또, 그리고 샴페인까지.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저 준호예요. 준호야. 잘 도착했어? 네, 그런데
아들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숙소가 좀 이상해요. 분명히 5성급 호텔 예약했는데 갑자기 현지 사정으로 변경됐대요. 지금 묵는 데가.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바퀴벌레. 여보, 바퀴벌레야. 저는 입술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준호야, 무슨 소리야? 아, 아니에요, 엄마. 수진이가 좀 놀라서. 괜찮아요. 내일 여행사에 항의해 볼게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라. 전화를 끊고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갑고 달콤한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창밖의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전용 차량을 타고 천문산으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 VIP 탑승권 덕분에 줄을 서지 않고 바로 탈 수 있었죠. 케이블카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발 아래로 깎아지른 절벽과 울창한 숲이 펼쳐졌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절경이었습니다. 천문산 정상에 도착하니 유리잔도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절벽 위에 투명한 유리 바닥을 깔아놓은 산책로였죠. 발밑으로 1000m 낭떠러지가 아찔하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는 난간을 잡고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만든 회사 덕분에 이런 곳에 오게 됐어요.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유리잔도 입구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가이드를 따라 수십 명의 관광객이 우르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화장은 땀에 번져 얼룩덜룩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새둥지 같았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봤던 그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명품 운동화는 흙투성이었고 명품 가방은 땀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아, 죽겠어. 언제까지 걸어야 해?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가이드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1시간 더 걸으셔야 합니다. 점심은 저 아래 식당에서 드실 겁니다. 1시간? 미쳤어?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아들 준호가 며느리의 팔을 부축하며 달랬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참아.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가보자. 난 못 가. 발에 물집 생겼단 말이야. 이게 프리미엄 패키지야? 사기 아니야? 저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유리잔도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을 지나갔지만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몸빼 바지 입은 시어머니와 캐시미어 코트에 진주 목걸이를 한 부유한 노부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힘겹게 유리잔도를 지나가는 동안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발밑에 1000m 낭떠러지가 무서운지 며느리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난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죠. 무서워. 왜 이런 데를 와야 해?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유리잔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관광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피함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의 안쓰러움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나물 팔다 오신 시어머니랑 같이 살려니 답답해 죽겠네. 집 지키는 게 신세지 뭐. 촌스러워. 걸레로도 못 쓰겠네.
안쓰러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심만 남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산 정상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전복죽과 딤섬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바다가 펼쳐진 환상적인 뷰였죠. 바로 그때 창문 아래로 단체 관광객들이 보였습니다. 플라스틱 도시락을 들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일회용 젓가락으로 식은 볶음밥을 힘없이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옆에서 생수를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볶음밥을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야? 개밥도 이것보단 낫겠다. 저는 전복죽을 한 숟갈 떠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그게 바로 내가 나한테 줬던 밥맛이야. 서울에서 며느리가 저에게 줬던 식은 국밥, 눅눅해진 김치, 맛없는 반찬들. 이제 며느리도 그 맛을 느끼고 있는 거였습니다. 오후에는 유리다리를 건너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VIP 전용 셔틀을 타고 편하게 이동했지만 며느리 일행은 좁은 시내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그 모습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버스에 오르려는데 현지인들이 밀치며 먼저 올라탔습니다.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줄 서라고.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버스 맨 뒤에 서서 1시간을 흔들리며 가야 했습니다. 서울에서 택시 기사한테도 반말하던 그 며느리가요. 저는 에어컨 빵빵한 전용 차량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문을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바로 내가 나를 대했던 방식이야. 어때, 기분이? 유리다리에서도 며느리는 고생을 했습니다. 높이가 300m나 되는 유리 바닥 위를 걸어야 했거든요. 며느리는 첫 발을 내딛자마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못 가. 나 고소공포증 있단 말이야. 가이드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세요. 2시간 후에 버스가 옵니다. 2시간? 여기서 혼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아들 준호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이끌며 유리다리를 건넜습니다. 300m를 건너는데 40분이나 걸렸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걸었습니다. 화장이 완전히 지워져 맨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미 유리다리를 건너 반대편 전망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VIP 라운지의 통유리창 너머로 유리다리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다리를 건너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지금 내 곁에서 손 잡아주는 사람이 누군지 잘 봐. 내가 무시하던 그 사람이야. 저녁이 되어 저는 리조트로 돌아왔습니다. 스파에서 피로를 풀고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노곤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오늘 쇼핑센터 3군데 돌았어요. 내일도 2군데 더 간대요. 수진이가 많이 지쳤어요. 저도 힘들고요. 저는 문자를 읽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람의 도리를 배우려면 이 정도는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힘내라, 준호야. 여행은 원래 힘든 거야.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장각의 대역곡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더 긴 시련이, 저에게는 더 큰 통쾌함이 기다리고 있었죠. 창밖으로 장가계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 가슴에 품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요. 내일은 더 재미있을 거예요. 장각의 여행 3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대역곡 유리다리와 백룡 엘리베이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리조트 조식 뷔페에서 훈제 연어와 크루아상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죠. 태블릿을 켜니 박 팀장의 보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준호 부부 어젯밤 숙소에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최수진 씨가 여행사에 항해 전화를 했으나 현지 사정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며느리가 여행사 고객센터에 3번이나 전화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답변뿐이었죠. 현지 협력사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 현지 협력사가 바로 제 회사 장각의 지사였으니까요. 오전 9시 저는 전용 차량을 타고 대역곡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니 이미 수천 명의 관광객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VIP 패스 덕분에 대기 없이 바로 입장했습니다. 대역곡의 절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양쪽으로 기암괴석들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 풍경을 당신과 함께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함께 오지 못한 게 한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 아래쪽에서 소란이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 3시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입장을 못해?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가이드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옆에서 말리고 있었지만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손님, 성수기라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 우리 비행기 내일 아침이라고. 쇼핑센터는 언제 가? 가이드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쇼핑센터 3군데 방문 예정입니다. 3군데? 또?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제도 쇼핑센터 2군데를 돌았으니 합치면 5군데였습니다. 저가 덤핑 투어의 특징이었죠. 쇼핑센터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해야 수수료가 나오니까요. 아들 준호가 며느리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수진아, 일단 진정해. 여기서 소리 지르면 창피하잖아. 창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게 더 창피해. 당신은 맨날 진정만 하라고 하지? 해결은 안 하면서. 며느리가 아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관광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전망대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고생하는 건 통쾌했지만 아들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준호야, 내 아내가 저런 사람이야.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든 남편이든 상관없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역곡 내 고급 식당에서 사천 요리를 먹었습니다. 마파두부와 꿔바로우, 그리고 시원한 맥주까지. 창밖으로 협곡의 절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단체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쇼핑센터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 며느리가
가이드에게 따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런 데에 끌려다녀야 해요? 비단가게, 옷가게, 한약방, 이게 여행이에요? 손님, 이건 필수 코스입니다. 협조 안 하시면 다음 일정 진행이 어렵습니다. 며느리가 발을 동동 구르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아들 준호가 뒤에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따라 올랐습니다. 부부 사이에 냉랭한 기운이 흐르는 게 여기서도 보였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서울에서 며느리가 저를 끌고 다니며 시킨 심부름들이 떠올랐습니다. 마트에서 장보기, 세탁소 들르기, 은행 가서 줄 서기. 그때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어차피 집에서 할 일 없으시잖아요. 심심하시니까 바깥바람 쐬시면서 하시면 좋잖아요. 이제 그 기분을 며느리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앞에 아들 준호가 서 있었던 겁니다. 불과 5m 거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준호가 이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준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보, 뭐해? 빨리 와.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서 화장실 쪽으로 피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큰일 날 뻔했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캐시미어 코트에 진주 목걸이, 명품 선글라스. 서울집에서의 몸빼 바지 할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던데. 아니, 설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쓸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백룡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야외 엘리베이터였습니다. 300m 높이의 절벽을 단 2분 만에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였죠. 저는 VIP 라인으로 바로 탑승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유리창 너머로 장가계의 절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석양에 물든 봉우리들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전망대에 섰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저 준호예요. 준호야. 오늘 하루는 어땠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최악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쇼핑센터만 5군데 돌았어요. 수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중간에 가이드한테 빼달라고 했는데 안 된대요. 필수 코스래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딴 여행사 다시는 안 써. 인스타에 다 까발릴 거야.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수진이가 요즘 예민해서. 괜찮아, 준호야. 여행이 힘들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건 예상했지만 아들에게까지 짜증을 부리는 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리조트로 돌아왔습니다. 스위트룸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준호의 지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 잠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나물 팔다 오신 시어머니랑 같이 살려니 답답해 죽겠네. 촌스러워. 걸레로도 못 쓰겠네.
집 지키는 게 신세지 뭐. 아니, 이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람의 도리를 배우려면 이 정도는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숨겨왔던 그 날카롭고 이기적인 본성을요. 바로 그때 태블릿에 알림이 떴습니다. 박 팀장의 긴급 보고였습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수진 씨가 본사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회장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자기가 대륙 투어 직원 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본사까지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어? 일단 회장님 해외 출장 중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최수진 씨가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서울 돌아가면 직접 회사에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장가계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까지 찾아온다고요? 예상보다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제 정체가 들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는 기회요. 박 팀장, 최수진 씨가 회사에 오면 연락해. 내가 직접 만나볼게. 네. 회장님이 직접요? 응. 이제 슬슬 끝을 내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장가계에서의 복수는 끝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에 찾아온다고요? 좋습니다. 거기서 모든 걸 끝내주겠습니다.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을 며느리의 얼굴이 벌써부터 기대되었습니다. 대륙 투어 회장 윤명자. 그 이름 앞에 서게 될 며느리의 표정이 어떨지 상상만 해도 통쾌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건 장가계를 떠난 지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보다 하루 먼저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리무진을 타고 잠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캐시미어 코트와 진주 목걸이를 벗고 다시 낡은 몸빼 바지와 꽃무늬 상의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시장통 할머니 윤명자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루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펫시터가 잘 돌봐줬는지 털이 윤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루이를 안아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루이야, 내 주인이 곧 돌아온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구경이나 하자꾸나. 다음 날 오후 3시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출발 전 공항에서 봤던 그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며느리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도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떠다 건넸습니다. 수진아, 물 마셔라. 많이 힘들었구나. 며느리가 물컵을 받아들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그 여행사 완전 사기꾼이에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지만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데? 5성급 호텔 예약했는데 바퀴벌레 나오는 민박으로 바꿔버렸어요. 밥도 개밥만도 못한 걸 줬고요. 쇼핑센터는 5군데나 끌려다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일 당장 그 여행사 본사에 가서 따질 거예요. 회장이든 사장이든 만나서 사과받을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억울하면 따져야지. 그날 밤 저는 방에서 박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팀장, 내일 최수진 씨가 본사에 올 거야. 준비해둬. 어떻게 준비할까요, 회장님? 내가 직접 안 만날 거야. 대신 회장실 옆 회의실에서 CCTV로 지켜볼게. 고객 상담실 카메라 화면 연결해놔.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몸빼 바지 차림으로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시장에 장 보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장 대신 대륙 투어 본사로 향했습니다.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박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준비해둔 정장으로 갈아입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 회장실 옆 회의실에 들어서니 대형 모니터에 고객 상담실 CCTV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수진 씨 11시에 도착 예정입니다. 알았어. 커피나 한 잔 줘. 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상담실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이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풀 메이크업에 명품 원피스, 하이힐까지 완벽하게 차려입고 온 거였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어딘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상담 직원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며느리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 대륙 투어 직원 가족이에요. 김준호 전략기획팀장 아내요. 회장님 만나러 왔어요.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은 현재 해외 출장 중이십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늘 안에 만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인터넷에 다 까발릴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직원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진정하시고 민원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진정? 내가 얼마나 당했는지 알아요? 5성급 호텔이 바퀴벌레 숙소로 바뀌었다고요. 이게 프리미엄 패키지예요? 며느리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직원이 움찔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약자 성함이 김준호 전략기획팀장. 내 남편이 여기서 일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서울집에서 저에게 보여주던 그 차갑고 오만한 얼굴이었습니다. 손님, 목소리를 낮춰주시면. 낮춰? 내가 왜 낮춰야 해요? 당신들이 잘못했잖아.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직원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상급자 불러요. 당신 같은 말단이랑 얘기 안 해. 팀장급 이상 불러. 저는 이어폰을 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거침없이 소리를 지르고 무시하는 그 모습. 저에게만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30분 동안 며느리는 직원을 들들 볶았습니다. 말단이라고 무시하고 회사가 사기꾼 집단이라고 욕하고 인터넷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 팔로워 10만 명이야. 여기 영상 찍어서 올릴 거야. 대륙 투어가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 보여줄 거라고. 직원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손님, 촬영은 곤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시끄러워. 내가 뭘 찍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며느리가 직원 얼굴에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돌리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 직원은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저 회사 방침대로 응대했을 뿐인데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객 상담 팀장이 나왔습니다. 박 팀장이 미리 교육해둔 사람이었죠. 손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현지 협력사의 문제로 불편을 드렸습니다. 보상으로 다음 여행 시 50% 할인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50%? 그걸 보상이라고 해요? 100% 환불해요. 죄송합니다만 현지 사정으로 인한 변경은 약관상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약관 들먹이지 마. 내 남편이 여기 팀장이라고. 회장한테 직접 얘기할 거야. 회장님은 현재 연락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됐어. 다 필요 없어. 며느리가 가방을 움켜쥐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모니터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안도, 그리고 묘한 슬픔까지. 저게 내 며느리야. 저게 내 아들이 선택한 여자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아들은 왜 저런 여자를 선택했을까요? 32해 동안 정성껏 키운 아들이 저런 여자에게 속아 살고 있다는 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아들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했습니다. 박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응. 오늘 잘 봤어. 이제 확실히 알겠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멀리 잠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박 팀장, 이제 슬슬 끝을 내야겠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대륙 투어 창립 25주년 기념식이지? 네, 맞습니다. 전 직원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거기서 내가 직접 나설 거야. 전 직원 앞에서. 박 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 직접이요? 25년 만에 처음 아닙니까? 그래. 25년 만에 처음이야. 그리고 내 아들과 며느리도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던 대륙 투어 회장. 그 회장이 바로 자기가 무시하고 학대하던 시어머니라는 걸 알게 될 때 그 얼굴이 어떨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몸빼 바지로 갈아입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시장에 들러 두부와 콩나물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장통 할머니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아파트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직도 분이 안 풀린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시장 갔다 왔어. 두부 샀다. 저는 태연하게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투덜거렸습니다. 그 여행사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회장이 해외 출장이래. 거짓말인 거 뻔히 알면서. 저는 속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쁜 사람들이네. 언젠가 벌 받겠지. 당연하죠. 내가 꼭 회장 만나서 사과받을 거예요. 저는 두부를 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곧 만나게 될 거야. 아주 곧. 저는 두부를 썰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에게 여행 불만을 털어놓는 모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창립 기념식이었습니다. 그날이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며느리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당신도 보고 싶죠?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립 기념식을 사흘 앞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퇴근한 거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왜? 무슨 일 있어?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줄이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상한 얘기 같은데요. 장가게에서 어떤 분을 봤거든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떤 분?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요. 캐시미어 코트에 진주 목걸이를 한 노부인이었는데 뒷모습이 엄마랑 너무 비슷했어요. 저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뭔 소리야? 엄마가 거기 왜 있어? 엄마는 집에서 루이 밥 주고 있었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상하다고요. 근데 걸음걸이가 진짜 엄마 같았어요. 엄마 특유의 그 걸음걸이 있잖아요. 왼쪽 다리를 살짝 끄는 거. 저는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20년 전 시장에서 넘어져서 생긴 버릇이었습니다. 아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죠. 에이, 세상에 비슷한 사람 많아. 도플갱어라는 것도 있잖아. 그런가요? 준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완전히 납득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하나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그 노부인이 있던 곳이 대역곡 VIP 레스토랑이었거든요. 거기 들어가려면 1인당 50만 원이 넘는 VIP 패키지를 사야 해요. 저는 태어난 척 찌개를 저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세상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레스토랑이 저희 회사 대륙 투어 프리미엄 고객 전용이에요. 일반인은 예약도 안 되는 곳이거든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준호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뭐 숨기는 거 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숨겨? 저는 억지로 웃으며 찌개 냄비를 들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냄비를 겨우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호가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회사 회장님이 제주도 서귀포 출신이래요. 엄마랑 같은 동네요. 서귀포? 거기 사람 많잖아. 그게 뭐가 이상해? 근데 회장님 성함이 윤 씨래요. 윤 회장님. 엄마랑 성이 같네요.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호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설마. 야, 준호야. 윤 씨가 전국에 얼마나 많은데. 서귀포 윤 씨가 엄마 하나뿐이겠어? 저는 애써 웃으며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준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가 봐요.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점점 의심하고 있다는 게 불안했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 준호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이것 좀 봐. 대륙 투어 창립 기념식 초대장이야. 전 직원 가족 참석이래. 응. 월요일에 있어. 나도 가야 해.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거기 회장님 나오신대? 응. 25년 만에 처음 공식 석상에 나오신다고
회사가 난리야. 진짜? 드디어 그 회장을 만날 수 있겠네. 며느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식탁에 수저를 놓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던 회장이 바로 저라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다 같이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연신 기념식 얘기를 했습니다. 나 뭐 입고 갈까? 그날 회장님한테 장가게 여행건 직접 얘기해야겠어. 수진아, 그건 좀. 준호가 말리려 했지만 며느리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기회가 왔는데 놓칠 수 없지. 직원 가족한테 이런 대우를 했다고 직접 말할 거야. 저는 밥을 먹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그날 실컷 말해보거라. 식사를 마치고 준호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안방 쪽에서 들려오는 통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기념식에서 회장 만나면 확실히 해. 사과받고 보상금까지 받아낼 거야. 안 되면 인터넷에 다 까발려서 주가 떨어뜨려 버릴 거야.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나 솔직히 이 결혼 후회해. 시어머니는 촌스럽지, 남편은 무능하지. 맨날 엄마 편만 들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한테 보상금 크게 받아내면 그걸로 이혼 자금 마련할 거야. 위자료 받고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준호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 기념식 끝나고 얘기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회사에서 보상금을 뜯어낸 후에요. 제 아들을 버리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3년 동안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남편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돈만 받고 떠나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내 아내가 널 버리려고 해. 널 무능하다고 후회한다고 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저런 여자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제가 기념식에서 정체를 밝히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자기 어머니가 3년 동안 자신을 속였다는 걸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가?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정체를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 할까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 집에 들어올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를 시험하려던 것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직원들에게, 가이드에게, 심지어 남편에게까지요. 그때 방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엄마, 나 준호예요.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우유 데워왔어요. 저는 우유를 받아들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5살이 됐지만 여전히 제 눈에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엄마, 저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준호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이번에 팀장 승진 심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수진이가 자꾸 회사에 와서 소란을 피우니까 눈치가 보여요. 그래. 네. 솔직히 부끄러워요. 아내가 회사 와서 직원들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 결혼 잘한 거 맞죠? 그 순간 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이 이미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야. 네, 곧 알게 될 거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준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우유잔을 내려놓고 방을 나가려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항상 고마워요. 나도 사랑한다, 준호야. 아들이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 35해 동안 키운 내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은 끝내야 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기념식에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이대로 두면 아들은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게 나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박 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월요일 기념식 준비 완벽하게 해둬. 내 등장 연출 시나리오대로 진행해.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을 낼 거예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 남편과 함께 대륙 투어를 세울 때가 떠올랐습니다. 허름한 사무실에서 밤새 일하던 그 시절,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큰 회사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물려주자고요. 하지만 지금 아들은 자기가 엄마 회사에서 일하는 줄도 모른 채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면 모든 것이 밝혀지는 날이었습니다. 대륙 투어 창립 25주년 기념식. 그날 저는 모든 걸 끝낼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던 회장. 그 회장의 얼굴을 보여줄 날이 왔습니다. 대륙 투어 창립 25주년 기념식 날이 밝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몸빼 바지를 입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풀 메이크업에 명품 원피스를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진주 귀걸이까지 달고 나온 모습이 마치 파티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 행사 있어서 저희 저녁에 늦을 거예요. 밥 챙겨 드시고 루이 밥도 주세요. 그래, 다녀와라.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오늘 그 행사장에 나타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도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며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다녀올게요. 그래, 준호야. 오늘 행사 잘하고 와. 아들 부부가 나간 후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옷장에서 미리 준비해둔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실크 정장에 다이아몬드 브로치, 진주 목걸이,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선물해준 사파이어 반지를 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시장통 할머니 윤명자가 아닌 대륙 투어 창업주 윤명자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연한 화장을 했습니다. 70살이지만 위엄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이날이 왔어요. 남편 사진에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념식이 열리는 호텔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였습니다.
행사는 낮 12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VIP 대기실에서 박 팀장과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축하 영상 상영 후 회장님 등장하시면 됩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 자리는 맨 앞줄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회장님 등장하시면 바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낮 12시 기념식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무대 뒤 대기실 모니터로 행사장을 지켜봤습니다.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 아들 준호와 며느리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연신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을 찾는 모양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직원에게 뭔가 물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대륙 투어 25년 역사를 담은 영상을 상영하겠습니다. 불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25년 전 허름한 사무실에서 시작한 대륙 투어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제가 함께 일하는 사진도 나왔습니다. 영상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까지 사업 계획서를 쓰던 밤, 첫 손님이 왔을 때의 기쁨, 부산지사를 열던 날의 감격,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남편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5년 전 마지막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남편이 화면 속에서 말했습니다. 대륙 투어는 아내와 제가 함께 만든 꿈입니다. 언젠가 이 꿈을 아들에게 물려줄 겁니다.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여보, 오늘 그 약속을 지킬게요. 영상이 끝나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25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분을 모시겠습니다. 대륙 투어의 창업주이자 명예회장이신 윤명자 회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맨 앞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준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준호의 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입이 벌어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엄마. 준호의 입술이 떨리며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며느리를 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아직 알아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륙 투어 창업주 윤명자입니다. 25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서요. 하지만 아무도 제가 회장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장에서 나물 파는 가난한 할머니로 위장하고 있었거든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진짜 모습을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말씀드릴까요?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저를 하녀 취급했습니다. 청소와 빨래를 시키고 화장실 변기를 닦게 했습니다.
제 앞에서 친구들에게 시어머니가 청소부 출신이라 집안일은 잘한다고 자랑했습니다.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 3주년 장가게 여행에 저도 가고 싶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노인네는 민폐라고 집에서 개나 보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앉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움찔하더니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제 며느리는 이 회사에서 보상금을 뜯어낸 후 이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무능하다고 결혼을 후회한다고 친구에게 말하더군요.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3년 동안 속여서. 하지만 내가 진실을 알아야 했어.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준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옆에 앉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며느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에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배신감, 충격, 그리고 어딘가 안도감까지.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미안하다, 준호야.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내가 진실을 볼 수 있었어.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륙 투어의 차기 대표이사로 제 아들 김준호를 임명합니다. 행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준호야, 내가 대표가 되려면 먼저 내 인생을 정리해야 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생각해봐.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물 젖은 얼굴만 보였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넌 3년 동안 기회가 있었어. 하지만 넌 끝까지 변하지 않았지.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500명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준호가 할 일이야. 나한테 빌지 말고 내 남편한테 빌어. 저는 며느리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조용한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뒤에서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VIP 대기실로 들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후련하면서도 쓸쓸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여보,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김준호 팀장이 잠시 뵙고 싶다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제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지.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선택한 일이었어. 준호가 제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35살 아들이지만 여전히 제 아기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결정해야 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의 긴 연극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막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창립 기념식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기념식 다음 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수진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네. 근데 이상하게 후련해요. 3년 동안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거든요. 수진이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거 저도 눈치챘어요. 근데 못 본 척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비겁했어요. 엄마한테 미안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믿고 싶은 걸 믿게 되어 있어. 저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기념식 이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을 때 수진의 얼굴을 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도도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진아, 난 널 원망하지 않아. 다만 내가 왜 그랬는지는 알고 싶구나.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처음엔 그냥 시어머니가 불편했어요. 좁은 집에 갑자기 들어오셔서. 근데 어머니가 너무 순하게 당하시니까 점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약한 사람한테는 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구나.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뭔데? 저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힘들었어요. 시댁 눈치, 남편 눈치, 아이 없다고 주변 시선. 그게 다 스트레스가 돼서 어머니한테 풀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의 말이 변명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수진아, 내 마음이 힘들었던 건 이해해.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는 안 돼. 네,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일어나 깊이 절을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라. 다음에는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고.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얼굴에 놀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제가 저주라도 할 줄 알았나 봅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도도하게 들어왔던 그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진이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복수를 완성했는데 통쾌함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며느리에게 복수하는데 3년을 썼습니다. 그 시간에 제주도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지냈다면 더 행복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일이 없었다면 아들은 평생 저 여자에게 속아 살았을 겁니다. 저의 3년이 아들의 평생을 구한 거였습니다.
이혼이 정리된 후 준호가 정식으로 대륙 투어 대표이사에 취임했습니다. 취임식 날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단상에 선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제가 어머니 회사에서 일하는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시험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혼자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요. 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그리고 진실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드신 이 회사를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일군 회사를 아들이 물려받는 이 순간을요. 취임식이 끝나고 저는 로비에서 직원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모두들 제가 3년 동안 아들 집에서 며느리에게 시달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지난 일이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서울에 계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제주도로 돌아가려고. 제주도요? 왜요? 서울에서 저랑 같이 살아요. 준호야, 엄마는 서울 생활이 안 맞아. 제주도 바다가 그리워. 그리고 내 아버지 산소도 거기 있잖아.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3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효도는 무슨, 내가 잘 사는 게 효도야. 회사 잘 운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저는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제주도에서 편하게 살게. 바다 보면서 산책하고 친구들이랑 화투 치고 가끔 내가 놀러 오면 되지. 준호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매달 제주도 갈게요. 그래, 알았어. 우리 아들. 일주일 후 저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그 아파트도 어딘가에 있겠죠. 제주공항에 내리니 익숙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서울에서는 맡을 수 없던 짭짤하고 시원한 바다 냄새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이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박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차 준비해뒀습니다. 고마워. 근데 이제 회장님 말고 그냥 사모님이라고 불러. 네, 나 이제 은퇴야. 회장은 내 아들이고. 박 팀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서귀포 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한라산이 멀리 보였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감나무 아래 벤치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자주 앉아서 차를 마시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여기 우리 벤치 그대로 있네요.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5년 전까지 남편이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빈자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무치게 보고 싶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남편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3년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걱정하던 준호는 잘 됐어요. 대표이사가 됐어요. 우리가 만든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는 내보냈어요. 당신 아들 이제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 옆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들려줬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를 때까지요. 밤이 되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제주도의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서울로 올라갈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며느리를 시험하려던 것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덕분에 아들은 진실을 알게 됐고 잘못된 결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문득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서울로 올라갈 때 캐리어에 넣어왔던 몸빼 바지와 꽃무늬 상의. 그 옷들은 이제 옷장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다시는 입을 일이 없을 거였습니다. 시장통 할머니 윤명자의 역할은 끝났으니까요. 이제 저는 그냥 윤명자였습니다. 대륙 투어 창업주도 아니고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제주도 서귀포에 사는 70살 윤명자. 그게 제일 편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응, 잘 왔어. 집이 그대로 있더라. 다행이에요. 엄마, 다음 주에 제가 갈게요. 아버지 산소에도 같이 가요. 그래,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별이 당신인가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시장에 가서 친구들을 만날 거였습니다. 3년 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화투도 치고 막걸리도 한잔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남편 산소에 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 거였습니다. 70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무도 속이지 않아도 되는 진짜 제 모습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행복하게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